시청야. 너무 끔찍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모두 특별 사면합니다. 와, 아니 그럴 거면은 재판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네. 넋이여, 넋들이여, 통곡하라, 통곡하라. 그리고 누구도 용서하지 마라. 100년이 지난들, 1000년이 되돌아온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마라. 1948년 6월 11일 태어나 경상도라 거창 땅 신원 박산골에서 너를 등에 업은 어미와 함께 총 맞아 죽은, 불태워져 버린, 뼈가루마저 멀리 내팽개쳐버린, 그때 3살 배기 나의 동갑내기 문일주, 넋이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은 예원 아나운서의 그 시 낭독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어떻게 이 시 지금 낭독을 한번 들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통곡하라, 용서하지 마라. 뭔가 억울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너를 등에 업은 어미와 함께 종 맞아 죽은 그 내용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도 안 돼요. 그렇죠. 시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시는 오늘의 주제와 정말 깊이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시 제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속기록 빅데이터로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갑니다. 자, 지금 국회사 빅데이터입니다. 그 시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할 텐데요. 네, 뭐 경찰관, 수정안, 뭐 의료시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 키워드가 떴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지금 신중목. 어떻게 힌트가 좀 되시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람 이름인가요, 혹시? 나무는 아니고요. 예. 신중목 하니까 또 무슨 뭐 네.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무 아니고요. 맞습니다. 나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힌트 좀 오세요. 사람 이름. 신중목 씨 좀 아시나요? 큰별쌤, 저 답을 알고 있는데요. 말해도 될까요? 오.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엄숙하게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 오늘 게스트를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맞네요. 네, Z세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윤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창 학살 사건인 것 같아요. 예원 아나운서께서 낭독하신 시는 통곡 거창 양민 학살 희생자 묘역에서인데요. 김준태 시인이 이 사건으로 죽은 문일주라는 친구에게 바친 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리포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정치 외교 역사 공부하시면서 아마 공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존재감은 뭐 확실히 보여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회입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들어보신 분, 우리 우정 학생 빼고 들어보신 분. 쉽지 않죠. 굉장히 좀 이렇게 묵직하고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 사건을 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오늘 시간이 좀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이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국군이 이 무고한 민간인을 적과 내통한 통비분자라는 혐의로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죠?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자, 그리고 이 국회는 또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제대로 보자면요.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우리한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1945년 네.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 독립된 날입니다. 맞습니다. 1945년 광복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다?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우리 현대사의 그 잘못된 단추가 어찌 보면 또 이 광복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쪽에서는 누가 들어오죠?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누가 들어오죠? 미국이 들어오고, 그죠? 강대국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족상전의 비극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이 무엇인가요? 6.25 전쟁. 6.25.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6.25 전쟁이 뭐 다른 게 또 있나 했어요. 그거를 물어보셔서 너무 쉬우니까.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자, 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이 땅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뀐 그날의 비극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막을 보니 1958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는데 반세기도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비극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정확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폭격 속에서 남아있는 거는 폭격 맞은 돌과 그리고 그 폐허 속에 있는 사람. 맞아요. 돌과 사람밖에 없으니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기의 그 전황을 한번 우리 나희 씨가 한번 설명 좀 해볼까요? 초기 전황. 자, 북한이 지금 남침을 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밀리죠? 쭉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 미안해. 미안해. 나희 씨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면 미안해요. 오늘 과한 질문 듣지 네. 않으시는 분들라서 죄송해요. 자, 초기 전황을 보면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군이 거의 패퇴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그러니까 그 낙동강만 넘어가 버리면 대구, 부산 그냥 바로 적화 통일되는 그런 위기. 여기에 결정적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정 학생, 여기에 결정적 반전 뭔가요? 결정적 반전. 결정적 반전. 결정적 반전. 반전. 네. 반전. 도와주죠. 네. 뭔가요? 인천 상륙. 맞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이었죠. 맥어더 장군의 그 지휘 아래 이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이 6.25 전쟁 초기 이 남한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던 인민군은요. 이 패배로 모든 전선에서 퇴각합니다. 뭐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낙동강만 넘으면 부산까지 그냥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그 경남 지역, 즉 진주, 마산, 창녕 이쪽 방면으로 진출했던 인민군이 퇴로를 차단당해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당시 그 남한의 빨치산과 합세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리산 일대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리산 일대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해서 무장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빨치산이면 산 이름이에요, 그러면? 산 이름으로 산, 이제 크리스티안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치산은 노동자나 농민들로 조직된 비정규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시기에 활동한 공산주의 비정규군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로 빨치산이라고 썼어요.
약간 게릴라랑 약간 비슷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빨치산 산 이름인가요? 아, 저 좀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제가 좀 많이 당황을. 산으로 외국인. 그러니까. 네, 산으로 끝나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전 지금 처음 안 거라서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러네 빨치산 산 이름. 이들이요 1950년 12월 거창의 그 신원 지서를 습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 네. 여기를 이제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빨치산들이 퇴로를 차단당한 그 인민군과 남아 있었던 어떤 그 게릴라 부대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경찰 지서를 습격을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경찰관 그리고 청년 의용대원 그 일부가 사망합니다.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요. 반격해야죠. 그리고 이 빨치산 토벌해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더군다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51년 2월부터 이 11사단 구연대 3대대가 바로 이 일대에서 빨치산 소탕작전을 벌입니다. 자, 당연히 그 빨치산들은 저항했겠죠. 네. 쉽게 소탕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당시 그들의 그 작전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견벽청야. 사자성어예요. 크리스찬 지금 그 어이없는 허탈 웃음을 지금 저는 지으면서 먼저 퇴근할게요. 네. 먼저. 쉽지가 않네. 아니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그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아마 날씨도 이거 모르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아이고, 저 제 역할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아나운서님이 계시니까 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럴 때만 나이언이 저에게 아나운서님이라고 하죠. 평소에 그 얘기 안 하는데. 네, 예원하는데 그러네요. 아나운서님. 네. 견벽청야는 성에 들어가 지키며 적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들판을 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빨치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일대를 좀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불안한 게 그 신원면 일대에 빨치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도 있고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아.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예, 지금 이 빨치산의 저항이 있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는 민간인들, 이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해 버립니다. 빨치산 소탕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무고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뭐 식량이나 뭐 물자를 얻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가옥을 파괴했고요. 또 주민 일부가 빨치산을 돕거나 또 은닉해 주었다는 이유로 공비와 내통했다. 이렇게 하면서 빵! 총살을 벌인 거예요. 자, 이 군인들은요, 마을에 불을 질렀고요. 전 주민을 눈이 쌓인 논으로 끌어내서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 학살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지옥이 된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와, 이게 진짜 무슨 이거 날벼락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요, 신원초등학교 교실에 1000여 명의 주민을 몰아넣습니다. 왜였을까요? 설마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인가요? 너무 끔찍하다. 자, 군인들은요,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면죄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누구였냐면 경찰 가족들 또는 군인 가족들. 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제외시킵니다. 노약자나 아이들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남은 사람들은요, 박산 골짜기로 모두 끌고 갔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끔찍하고 슬프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더 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단 그 주민들이 박산 골짜기에 끌려와서 총으로 지금 난사되어서 쓰러져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나뭇가지와 이 나무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 시신들 위에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뿌립니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예? 2월 9일부터 시작된 학살. 3일간 희생된 주민들은요, 총 719명이었고요. 이 719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15세 이하 어린이가 359명, 오, 절반이나. 60세 이상 노인이 60명. 반 이상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네. 말 그대로 노약자들입니다. 빨치산과 내통을 해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 내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혐의를 씌웠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 잔혹한 그런 현장. 야,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이 공비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총에 맞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우리 현대사, 6.25 전쟁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구나. 자, 그 잔인하고 잔혹한 학살 사건, 그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빨갱이를 보지는 못하고 빨갱이가 뭔가 뭐 무슨 색깔이 빨개서 빨갱인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 2월 9일 날 전날은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베란간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막 또 사람들을 개끌듯이 끌어내재 막 뒤에서 총으로 이어가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구두발로 뒤에서 차고 주민들을 끌어서 모아놓고 군인 가족, 경찰 가족, 짐 지고 가는 가족 나오라 소리. 요 소리는 내가 또렷하게 들었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게 하겠지. 그러더니 그냥 나는 주저앉아 있으니까 위에서 그냥 막 피가 대리 얼굴로 이제 막 쏟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기관총 군인들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총을 무조건 갈게 되는 거야. 그 위에다 막 객개비 싹 개워 이제 모가지 막 헤쳐나와가지고 목만 딱 내면 여는 전부 사람이 막 쓰러져 있고 죽어가지고 막 그 피가 얼굴로 뭐 막 쏟아지고 그렇지. 그 내 옆에 내만한 내 또래 애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팍 꼬꾸라지더라고. 등에 업고 있는 애, 이제 이미 이거는 저 엄마는 죽고 이거는 눈 위에 그냥 막 기어다니는 거야, 울면서. 뭐 자지러지는 거지, 그거는 뭐. 그것을 갖다가 그거는 총알이 아까웠는가? 군화발로 시체 더미로 차였는가, 그걸. 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잊을 수 그러니까요. 없겠죠. 시신들 그 더미에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죠?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게다가요, 군인들은요, 이 거창군 신원문의 그 학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여놓고 그게 은폐가 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님이 오실 텐데,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있더라 통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사실 아직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서 그쵸. 제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학살 소식의 진실은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요? 아까처럼 좀 경험을 하셨던 분이나 목격자가 있어서 좀 진실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났을 것 같아요. 네. 진실이 밝혀지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한청년단 거창 부단장이었던 함차산이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는 신중목 국회의원을 보자 이렇게 말문을 열게 되죠. 거창에 큰 참변이 났습니다. 신중목 의원은 함차산을 앞세워서 급히 거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현장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신중목 의원은 그의 지인인 거창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을 만나 상황을 듣는 것 외에는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신중목 의원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뭐 국회의원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자세한 건 큰별쌤이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또 이 카나다 통신의 김나희 기자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빅데이터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신중목. 신중목. 맨 처음에 뭐 나무 이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람 이름. 바로 국회의원 이름이었네요. 네. 신중목 국회의원. 자, 지금 크리스티안이 예측한 그 말. 예, 맞았습니다. 바로 이 신중목 국회의원은요, 진 씨를 다행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인이 들은 이 참혹한 사건을 그해 3월 29일에 열린 제54회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로합니다. 국회사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 어떤 그 가장 큰 기능이 입법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공론화 기능. 그러니까 세상에 묻힐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이 역할을 또 국회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비밀회의. 이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비밀회의라고 하니까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구린 냄새. 구린 냄새. 네, 구린 냄새. 자, 그럼 속기록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신중목 의원으로부터 거창 사건 보고가 있답니다. 신중목 의원 나오세요. 그런데 신중목 의원의 요구가 본 보고는 비밀회의에서 하는 일이 좋다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목 의원 본인이 비밀회의를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신중목 의원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5분 사이 이 회의는요,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신중목 의원의 폭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비록 이 비밀회의였지만요,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는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 학살 사건의 진상을 처음으로 국회에 알림으로써 학살 사건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냈던 겁니다. 그리고요,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국회는요, 신중목 국회의원의 보고 이후에 국방, 내무, 법무부 이 장관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출석마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과 대책을 논의하자라는 것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부했을 것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국회에 이 건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거창의 그 학살 소식이 해외에 보도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조사하라라는 지시마저 내리게 되죠. 해외에 알려지면 사건을 숨길 방법이 없을 테니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외국. 유엔에 지금 외국에 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인권 유린과 민간인 학살이 지금 국군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지금 조사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죠. 자, 다음 날 제55차 본회의에 총리, 또 조병옥 내무장관, 또 김준현 법무장관, 신성모 국방장관 출석합니다. 자, 그들은요, 이 거창 사건의 그 진상을 둘러싸고요, 각각 엇갈린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 해왔어요? 네. 바쁜데 지금 학기도 시작됐고.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 중에는요, 대통령과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에서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들어갔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살 소식이 국회에 알리기 전에 이미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폭로 전에 이미 다 진상 파악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 국방장관은요, 헌병사령관과 이 경남 경찰국장 등을 이끌고요, 비공식 현지 조사 진행했고요, 내무부, 법무부도 각각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게 지금 다 현지 조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각기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은 사건인데 보고 내용은 다 달라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네. 내무부에서는 조사 결과로 살상당한 사람이 약 300명 정도라 말했고 검찰에서는 약 500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제대로 해왔네요. 아, 고마워요. 하네요. 아, 진짜. 그쵸. 자,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부의 보고가 다르다 보니까 국회는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1951년 3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거창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거창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조사하기 위한 특위, 맞아요. 특위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특별조사위원회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내무, 법무,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사건 재조사 국회 조사반을 파견, 정부 측 재조사 결과와 국회 측 조사 결과가 일치하게 될는지 또 그것이 공개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자라는 어떤 그 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조사단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군에서도 이제 알게 됐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비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지금 공론화가 되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알려진 겁니다. 자, 어떻게든 덮으려고 아까 은폐하려고 했던 노력들 뭐 일단은 물거품이 되었네요, 지금요. 자, 당시 상황을 담은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습 지리산 공비가 내습? 이게 뭘까요? 이 상황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조사로 갔어. 근데 갑자기 총소리 두두두두두둑. 공비들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국회 조사단이 오기 한 4, 5일 전쯤 일입니다. 한동석 소령은요. 부하 100여 명을 출동시켜가지고 이 신원면 일대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어린이 시신을 골라내서 현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홍동골 계곡으로 가져가서 몰래 안매장합니다. 사건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인데다가 아이들을 학살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맞아요.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안 거죠. 안 거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은요, 4월 7일에 국회 조사단 방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합동진상조사단이 이 학살 현장에 돌아오던 중 길 안내를 맡은 이 경남 계엄인사부장 이 김종원 대령이 신성모 국방장관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조사단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 소위 빨치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을 매복하고 배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단 입장에서는요, 이 학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공격했다? 공비들이 공격한 공비들이. 이런 지금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 초원에 연락 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결국 이 조사를 해보지도 못하고요.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요. 일단 이 거창 사건의 책임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단 언론에도 나왔고 심각하게 지금 게다가 어린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요. 국방장관 신성모, 내무부 장관 조병옥, 법무부 장관 김준현 이 세 명의 장관에게 사임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엇한 거죠? 해임시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제가 크리스티한테 한번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티안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했던 그알 국회의사 중에 오늘은 제일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오늘 이제 그알 국회의사 그것이 알고 싶냐의 해외 반응 에디션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야! 해외 반응 에디션인데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해외 반응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그렇죠. 이게 한번 지금 알려졌으니까 네.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외 언론사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일단 뉴욕 타임스에서 실었던 내용을 뉴욕 한번 타임즈도 이 기사가 실렸네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한번. 네. 촌락의 대학살, 남한을 뒤흔들다. 지난 며칠 동안 신원 대학살로 불려지는 이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국 신문들은 사건 자체의 진상이나 국회에서의 논란에 대해 어떤 보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숨기려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놀랄만한 사실이 1951년 4월 11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외 언론에서 이 뉴스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 네, 한번 살펴볼까요? 또 어딜까요? 한국국 마을에서 187명 처형하다. 남한 군대가 2월 12일 공산 게릴라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 과정에서 187명의 마을 주민을 처형했다고 정부가 오늘 발표했다. 사건은 부산에서 80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거창군에서 게릴라 소탕 작전 과정 중에 발생했다. 대대장은 집합한 600명의 주민 가운데 60세 이상, 14세 이하의 주민과 경찰, 군인 가족을 출연했다. 나머지 총 187명은 학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게릴라에 대한 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187명. 질체랑 너무나 큰 차이가. 뭐 14세 이하의 주민을 출연했다는 말도 그렇죠. 참 어이가 없고 이대로 진실이 묻혀졌나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김별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알 국회의사 해외 반응 에디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그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자, 결국 이 담화론이 허위라는 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잇따르게 됩니다. 국회는요, 양민학살 관련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자, 그 국회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처벌. 처벌. 드디어 처벌. 받아야지. 받아야 돼요. 나 진짜 국회가 가장 고마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같아요, 진짜. 맞아요. 국회마저 이런 기능을 안 했으면 도대체 이 억울한 일들을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까. 결론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속기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낭독해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의 의미를 표시하는 결론입니다. 전술한 사건은 포항무도하고 출몰비상한 공비를 토벌하는 전투지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전투 사정이 계제 또는 관련되었으리라는 것은 시인하는 바이나 헌정의 궤도인 민주정치의 달성, 보장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휘감독의 직원이 있는 사단장 이하의 각 책임자와 현지의 행정 책임자를 준엄하게 처벌 또는 징계함으로써 행정의 과오를 시정 천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바이다. 어떤 내용으로 읽히시나요, 지금?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책임자를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쓰여 있네요. 뭐 일단 이거 단선 날았어요.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징계와 과오를 알려야 한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국회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해 12월 거창 학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형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구연대장 오익경 대령 사형, 3대대장 한동석 소령 사형, 소대장 이종대 소위 징역 10년, 계엄 민사부장 김조원 대령 징역 7년.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는 아주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이 처벌 수위가 자꾸 낮아져요. 왜요? 재판을 치를수록 말이죠. 최종 판결에서요, 아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오익경 무기징역으로 떨어집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한동석 징역 10년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종대는 무죄, 왜? 김종원은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거, 이승만 정부는요, 이들을요 1년도 되지 않은 그 다음에 모두 특별사면합니다. 특히요, 이 김종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원은요 경찰 간부로 다시 등용까지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재판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네. 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사실 일단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시신들 약 3년 만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세월이 너무 지나서 사실 신원을 확인하는 거는 전혀 그러네. 그럼 불가능한 못하지. 일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3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유골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성별조차 구분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작은 뼈는 어린이, 요 정도로 구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합동묘, 여자 합동묘, 어린이 합동묘 이렇게 만들어서 안장을 했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 무너졌으니까 그 유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바로 잡고 싶었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어떻게든 이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좀 알리고 이에 대해서 사과도 받고 네. 포상도 받고 너무 그래야 이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그냥 갑자기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야.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공비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 유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났고요. 유골을 이렇게 남성묘, 여성묘, 어린이묘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네. 이걸 다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분을 만들고 위령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나마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고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변수가 하나 생겨요. 안 돼. 또 변수. 바로 5.16 군사정변. 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좌절이 됩니다. 아니, 아까 키워드는 처벌이라고 나오길래 괜히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 그죠.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네. 끝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1960년 제4대 국회에서는요, 이 거창 사건을 비롯해서 6.25 전쟁기 그 학살 사건들, 또 이 민간인 학살들이 이 외에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걸 다 조사하려고 했어요. 이 정부를 상대로 이 학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피해자 구제 조치,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그 권고안을 채택하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잘못된 것들 다시 바로 잡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족들을요, 국가보안법 위반 이걸로 잡아갔고요. 위령비, 우리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알아주세요. 라는 그 마지막 절규를 담은 그 위령비. 그 위령비를 정으로 훼손해서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암흑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몇십 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8년 한참 갔죠. 한참 뒤인데. 예.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벌어졌는데 지금 1988년까지 간 겁니다. 수십 년이 간 거죠. 2월에
유족회는요, 묻혔던 위령비를 27년 만에 다시 파내게 됩니다. 진짜 긴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그 87년에 민주화가 이뤄진 덕분에 이것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령비를 파내지 못하고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27년간 그 가족들이 가졌던 그 아픔, 상처, 이게 얼마나 컸을까? 그렇죠.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요. 87년 항쟁이 되자 비로소 그 이후에 그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위령비를 꺼내가지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국회의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89년에는요,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이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회에 드디어 발의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네요. 예, 1992년 13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90년에는요, 평화민주당 그 정상용 의원과 민주자유당 박충순 의원,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같이, 그쵸,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죠? 거창 사건의 그 재조명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명예회복 실시를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이 거창 사건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1990년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이 정상용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이 거창 학살 사건을 어떻게 정의 내리실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공비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그 무고한 양민들이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또 경찰에 의해서 학살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에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명명되어 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719명이라고 돼 있는데 네. 거창 삼청하면 그 일대만 해서 1,400명이 넘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다. 아까 700명도 충격적이었는데. 천이네요. 아니, 근데 그 의원님 혹시 이게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일일까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진상만 규명해달라. 그리고 명예회복해달라. 우리 그동안에 빨갱이라는 그걸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후손들까지 핍박을 받아왔는데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 해주면은 죽어서 정말 눈을 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제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한데 의원님 어땠을까요? 네, 국회에서도 거창 양민학 사건을 거론하면 소위 공산주의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더 혹독하게 단합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유족들하고 만나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 진적이 있었다면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났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96년에 거창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특별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국가에서 인정하는 위형제가 치러지게 됐고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걸로 알았어요. 배상법이 16대, 17대, 18대 세 번 다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정부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상규명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당시 분위기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역사의 큰 증언으로 저희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에는요, 그 희생자 유족들과 이 거창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이 면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앞서 폐기되었던 특별 입법을 다시 보완해서 14대 국회에 발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2년 뒤 상정되었고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아이고, 44년이 걸렸네요.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 흙 속에서 네. 너무 그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단서가 열리는데 걸린 시간이 44년이 걸린 겁니다. 거창 학살 사건 배상을 위한 건의안과 법률안은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안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다행이지만 또 이게 아쉽게 국회 임기 만료로 또 폐기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법안들이 좀 완성도를 갖춰야 되는데 출발은 되었지만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또 폐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21대 국회에서도요, 관련 법안들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이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제주 4.3 사건을 또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장례식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한 마을의 제삿날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그런 비극이 있는 그런 공간이 제주의 곳곳에 있거든요. 결국 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상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 또 이렇게 인권의 외곽지대에서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오점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아니 우리가 정말 잘 몰랐던 우리 현대사를 한번 좀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잘몰 국회사, 어떻게 우잘할 국회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좀 이렇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건 자, 우리의 마지막 코너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첫 번째 자격을 드리는 윤우정 학생님, 마음 편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는 국회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신중모 의원의 그 진실 폭로를 함으로써 공론화가 되었고, 그거를 계기로 꾸준히 사건이 전개가 되고, 박충순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정상용 의원님이 꾸준히 공론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 정도로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 사건처럼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도 빨리 공론화가 돼서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빨리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볼펜이 이거 다 오늘 이제 대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뒤에 오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선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리는 지금 복잡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띵해요. 그래요? 네, 날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아직도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영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해결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고 속 시원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최대한 명예 회복은 해드려야 되고 배상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좀 끝까지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오늘 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다. 예. 솔직히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런 일도 있을 거다. 그리고 멕시코 어떤 일이 생기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도될까라는 그 상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뉴스를 보면 그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장현 아나운서. 오늘 나는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 이외에도 이런 거창 사건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같이 알려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억해야 역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이건 역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몰랐던 역사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 것, 이 모습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이것은 꼭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 그리고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전의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S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였습니다.